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좀 다르네요. 자, 오늘은 어제와 달리 장중 내내 파란불만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공포감인데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죠. 유럽 증시까지도 큰 폭으로 떨어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목요일장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그리고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들 모셔보고서 넘어가선 안 되는 정보들 꽉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하는 분들이면 특히나 관심 가지고 보셨을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니스탁 오늘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식 양도세뿐만이 아니라 증권 거래세까지도 내용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 한번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아까 이 진단쇼에서도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이 증권거래세 관련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도. 많은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관심이 많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제 주식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자본 차익에 대한 부분이 비과세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뭐야 여기 없던 세금이 물어진다는 거야? 라고 해서 좀 많이 민감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잘 상세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정리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2023년이죠. 까지 해서 이부터죠.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 펀드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비과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비과세 부분이 일단은 지금은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간이 큽니다.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구간이 크고 실제로 2천만 원이라고 하면 1억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2천만 원을 버는 거 1년에 한 2천만 원 버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비과세예요. 이거는 뭐 수익률로 따지면 20%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 1억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20% 수익 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비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구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이거 비과세와 관련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물리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건 뭐 별로 물리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지금 뭐 부동산 관련 부분은 훨씬 더 강한데 이거 뭐 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그렇게 자주 매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차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지금 같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 있지만 이거를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어쩌다가 한번 매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매매 좀 자주 하죠. 뭐 그렇게 매매가 작은 걸 비해서 이 정도 세금을 매기는 건 사실은 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2023년에 비과세 2천만 원에 구가는 거는 제가 보면 꽤 괜찮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이게 양도소득세가 물려진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무조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저는 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을 좀 많이 매매해 보신 분들은 이미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시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비과세 구간도 짧습니다. 2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손실상계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기 익숙하실 건데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이 손실상계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 손실상계만 알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번에 나온 거는 손익통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주식으로 얻은 거 말고 그냥 뭐 펀드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내가 금융소득으로 얻은 거를 다 한 번에 이제 통합해서 산출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겁니다. 핵심은. 손실 이월 공개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손실상계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내가 벌었는데 그럼 세금 내면 내가 만약에 잃으면 그러면 뭐 환급해 줄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요게 손실상계가 뭐 환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약간 그런 걸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어떤 종목을 A 종목을 사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내가 B 종목을 사서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내가 하나는 A 종목에서 3천만 원을 벌고 나머지 B 종목에서 3천만 원을 내가 만약 잃었다라고 하면 원래 같으면 뭐야 3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이상이니까 1천만 원에 대한 과세가 나오나 세금 내는 거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는 세금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벌고 3천만 원 잃으면 결국은 번 게 없어요. 그러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이 손실상계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손실 나는 거와 관련된 이건 뒤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되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음 거 하나 볼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증권거래세가 좀 인하가 되죠. 지금 현행 이제 0.25%인데 이게 0.15%로 이제 인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현행법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 자체가 좀 낮아져서 3억 이상이 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원래 이제 이번에 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20%인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2단계 누진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이하는 20억이지만 3억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는 좀 더 큽니다. 25%까지 내니까 요것도 참고하십시오. 그럼 만약 혹시라도 내가 3억 이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20% 정도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억 이상인 분들은 25%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양도세 그리고 거래세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양도세 관련해서 뭐 번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준다는 사실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게 또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은 좀 정해지게 됐는데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저는 일단은 뭐 뒤에 좀 이야기 드리겠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일단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행이 되는 것도 2023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앞서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별로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비과세 구간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시는 분이 연간 20%의 수익률을 내도 과세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20% 이상의 수익을 내야지 돈을 낸다는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 자체가 지금 구간이 좀 크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사실 좀 통계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은 사실 좀 듭니다. 뭐냐면 뭐 사실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 굳이 꼭 이런 말을 쓰면 그래요. 꼭 그렇게 다 보여줬어야만 속이 시원했냐?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기재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걸로 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95%는 1년에 2천만 원 또 못 벌더라. 지금 2천만 원 이상 버는 세가 5%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돈을 많이 못 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막 너무 지나치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그 말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못 벌었다고 앞으로도 못 벌 이유가 있나요? 충분히 더 벌 수가 있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비과세 구간 자체가 지금 현재는 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게 제가 생각해도 비과세 구간이 확실하게 지금은 큰 거예요. 너무 커서 이게 단계적으로 분명히 축소가 될 겁니다. 지금은 2천만 원이지만 분명히 제가 보기엔 빠른 시일 내로 1,000만 원, 500, 뭐 지금 미국 주식처럼 250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이게 나오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과세 구간이 축소될 때는 분명히 좀 영향력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제가 보기에는 좀 영향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는 건 앞서 손실상계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손실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거, 손실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3년을 소급 적용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계속 벌 수도 있지만
분명히 손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다 차감을 해줍니다. 잃고 벌고 다 해서 최종적으로 네가 세금 신고할 때 얼마나 벌었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과세를 해줄게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흔히 말하면 여기 밑에 보면 의미 있는 손절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인데요. 이게 사실 무슨 말인가 싶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런 매매를 많이 하시죠. 내가 만약에 샀어요. 매수를 했는데 결국 이게 흔히 말하면 물렸다라고 하죠. 계속 이제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면 이제 처음에는 내가 단기로 접근했다가 물리면 중기, 더 물리면 장기, 거기서 더 물리면 흔히 말하는 강제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실 내고는 못 팔겠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손절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손실이 확정되고 나서는 사실 손절매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소득세의 손실상계가 가능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손절매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한 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한 종목 정도가 내가 많이 이제 손실을 나고 있었어요. 팔고는 싶은데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죠. 지금 현행 구조라면 법 구조라면 저걸 팔면 그냥 손실만 확정되는 거예요. 아무 이득은 없죠. 근데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물려진다면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에서 어차피 올라오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매도를 합니다. 그럼 그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손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약간 세금을 냈다라는 손절매를 통한 세금을 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나 근데 이 종목 무조건 갈 것 같아. 그래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자, 매도를 하고 다시 그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 물량만큼만.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상 이 손절매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방법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 주식을 좀 투자 잘 안 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건데요. 이 손실상계가 가능하면 이렇게 세금 절세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전 활용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또 부정적인 부분은 이거죠. 스캘핑 매매가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증권거래세가 떨어진다는 건 거래세가 없어진다는 건 거래가 횟수에 대한 제한이 좀 덜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좀 스캘핑 매매가 활발하게 되고 프로그램에 의한 스캘핑 매매가 활발해질 경우 아무래도 이 시장 교란 현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도세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손절매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과는 달리 손절을 하게 됐을 때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거래세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양도세, 거래세 개편 방향이 포함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바로 오늘 발표가 됐죠. 이 얘기 지니스탁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학개론에서 두 분의 아주 소중한 강의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날짜를 알고 계시죠? 6월 25일입니다. 벌써 2020년도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란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상반기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상반기 총 결산입니다. 왠지 특집으로 꾸며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까지 주식학개론에서 다뤘던 섹터들, 종목들 뭐 다 점검을 해보는 건가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주식학개론을 시작해서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고 업황을 분석은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매번 저희가 탑픽을 제시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지금 이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뭐 우리가 이제 손절가를 제시해드린 게 손절가가 됐으면 이걸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목표가가 도달한 종목이 있으면 또 그 목표가 도달한 것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25 이제 6월 25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 저희가 주식학개론에 이제 화수목을 출연을 하니까 오늘이 이번 주에 마지막 출연하는 날짜인데 다음 주는 사실 6월의 마지막 날이 있고 7월이 시작되는 그렇죠. 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6월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주식학개론 이걸 시작한 지가 5월 첫째 주예요. 그러니까 5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딱 꽉 찬 두 달을 네.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저희는 방송을 하루하루 주제를 좀 정해서 네. 주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의 섹터나 관심 가는 섹터, 그다음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니까 뭐 꽤 많은 섹터를 저희가 거론했더라고요. 네, 뭐 언택트, 네. 중국 소비주, 뭐 5G,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쭉 이거 말고도 더 있죠. 아, 요까지. 네, 했군요. 어제까지가 네. 스마트폰까지 정리를 했었죠. 저는 왜 더 한 것 같죠? 아, 지니스탁에서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아, 그랬나 보네요. 앞전에서도 지니스탁에서 많이 네. 소개해주셨으니까. 제가 그린 뉴딜도 막 한 것 같은데. 네, 아, 그렇죠. 그 지니스탁에서 했군요. 네. 주식화 개론에서만요. 네. 일단 저희가 첫 주에 나왔을 때 가장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섹터라고 해서 언택트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그 언택트에 관련해서는 뭐 원격 진료도 했었고요. 그다음 전자결제도 했었고, 클라우드도 했었고, 뭐 게임 같은 네. 거 저희가 했었는데, 다 잘 갔어요. 네. 그 관련 종목들은 뭐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좀 계속 주목을 네. 해보십사라고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시진핑 예, 방한 네, 관련 이슈. 방한 관련해서 그 다음 주엔 중국 소비주로 관심 가져보자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때는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보통 여러분들이 뭐 점수를 저희가 막 매기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점수가 거의 7점을 안 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소개는 하지만 막 이렇게 뭐 이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긴 그래서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자주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점수를 줄 때 저희가 정말 집중하고 조금 더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의 9점. 점수들은 다 높죠. 전반적으로 다 네. 높아요. 낮아도 8점이죠. 네, 낮아도 8점이고 뭐 9점이고 한데 조금 불안하다. 네. 뭐 이거는 지금 단순한 좀 지금의 테마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되는 점수들은 좀 뭐 6점, 7점 이렇게 좀 네, 상대적으로 이때는 뭐 낮더라고요. 6점 뭐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소비주도 달았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5G 네, 같은 전공 경우. 분야인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 현재는 잘 안 가서. 저는 그래서 곧 네. 터질 것 같아요. 이 말이 정확하네요. 네. 5G가 요즘 잘 안 터지는데 이제 곧 터진다. 네. 5G가 여러모로. 터지는 순간 네. 주식도 터진다 이 네, 말씀이시네. 그렇죠. 뭐 통신도 터지고 네, 주식도 주식도 터지고 터지고. 네, 그런 것 같고요. 위로 터졌으면 좋겠네요. 아래로. 네. 네. 그리고 저희 반도체도 네. 이제 언택트와 관련된 업황도 소개해드리고 뭐 반도체에 대해서 우려감도 연초에는 또 있었지만 네. 오히려 코로나, 뭐 언택트 산업 부각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산업도 부각되고요. 그러면서 반도체도 좀 관심 가져보십사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없으시면 좀 소외될 만한 네. 관심 섹터가 또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소개해드리면서 완성차 업체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네.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관심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화요일 수요일 날 이제 스마트폰 네, 네. 다뤘었죠. 이렇게 7가지의 섹터를 다뤘는데요. 7가지의 섹터마다 각 하루하루 이제 탑픽을 저희가 정해드렸잖아요. 탑픽을 정리해 보니까 20종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근데 확실하게 탑픽만 봐도 시장에 지금 메인 종목들이 꽤 많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5월달, 6월달 정도에 저희가 좀 시장 메인은 되는 종목, 이 종목은 뭐 지금도 겁내지 말고 들어가셔라. 뭐 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그런 메인 군들이 많거든요. 네. 뭐 눈에 띄실 만한 종목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딱 이제 제 사랑이 다 보이네요. 여기 문씨 소프트 아니 삼각 관계를 형성하고 있네요. 아, 네? 네이버랑 네. KMW가 NC 소프트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렇네요. 네, 뭐 위치해 있는. 삼각지대 뭐 이렇게 이러고 있네요. 그 가운데 효성 IT 그렇네요. 잘 갔어요. 네. 그래서 20개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 20개의 종목을 좀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가격 전략이 있었어요. 네. 뭐 손절가, 목표가, 그다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진입해 보자라고 해서 항상 저희가 2시에 방송이 되니까 이 방송이 마무리되면 종가 베팅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목표가와 이제 현재 수익률이 어떤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현재 목표가가 달성한 종목들을 먼저 네. 보시면 뭐 일단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소개시켜드렸죠. 네. 근데 목표가를 이미 또 넘긴 했는데요. 지금은 또 조금 주춤하지만 일단 목표가 13,000원을 넘고 네. 뭐 그리고 달성했습니다. 최고 수익률도 굉장히 30%로 굉장히 많았던 네, 그 수익률이고요. 종가 베팅 하셔가지고 그러면 수익률이 나왔고 여기서 또 저는 확실히 좀 ENF 테크놀로지도 눈에 띄고 제넥시도 눈에 띄네요. 네, 제넥신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의 네. 바이오 종목으로 탑픽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 들으시고 이거 조금 괜찮아 보인다라고 해서 그때 조금 투자를 해보셨으면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셨을 것 같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도 목표가를 지금 다 도달한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라도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비트 컴퓨터도 저는 지금은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홀딩이 저는 맞습니다. 또 홀딩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효성 ITX, ENF 테크놀로지, 제넥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관점도 저는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요. ENF 테크놀로지 혹시 차트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ENF 테크놀로지. 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산화 관련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게 뭐 이 소부장 이쪽, 그다음 비메모리 관련의 특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EUV 이쪽 관련이잖아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EUV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 SNS 텍과 그다음에 FST가 FST. 계속 대장 역할을 하는데 ENF 테크놀로지 역시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더 수익 극대화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제넥신 차트 한번 볼까요? 제넥신은 저희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도 이랬어요. 제가 제가 원래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안 않지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리고 투자는 해야죠. 그렇죠. 예, 바이오를 부정적으로는 보지만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더 저는 냉정하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어찌 보면 제가 그 바이오를 제가 괜찮다고 하는 종목들이 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때 제가 제넥신을 봤을 때 저희가 전문가님이랑 이야기했을 때 이 면역 네. 관련 쪽인데 지금 면역 관문 업계제 쪽이지만 업계제 쪽인데 이게 사실 기대감이 최근에 큽니다. 네. 예, 키트루다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이제 가시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제가 이거 그 이야기를 했었죠. 원래 이거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제가 이거 탑픽을 할 때 탑픽으로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이다. 네, 코로나 백신. 예, 코로나 백신 관련 쪽인데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 쪽에서 백신 관련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넥신을 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나왔어요. 하고 나서 백신 관련 이제 임상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참고로 이런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제넥신은 그냥 흔히 요즘에 제가 앞서 그 진단쇼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네. 우리나라 일반 주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뭐 무슨 치료제 나오고 막 하는 거 백신 개발한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뚜껑 열어보면 임상 별로 안 해요. 한 10명 정도 해놓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주가 부양만 하려고 하는 신용만 내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부정적이게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를 그렇죠.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네. 근데 제넥신은 아닙니다. 제넥신은 흔히 말하면 이 백신 관련해가지고 듣보잡이 아니에요. 원래 제넥신이 지금 자궁경부암 면역 치료제도 자궁경부암 DNA 백신과 관련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개발이 되고 실질적으로 기술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관련 백신도 DNA 기술을 이용한 백신이에요. 백신은 종류가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백신과 생백신. 이거 대체적으로 많이 맞죠. 그러니까 죽인 세균을 넣어서 이제 맞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 사백신 같은 경우는 안전하긴 하죠. 근데 이제 죽인 이 소위 말하면 이 균이다 보니까 화장이, 예. 항체 생성이 좀 덜 돼요. 그래서 보통 1차, 2차, 3차로 좀 접종을 하는 거고, 그럼 생백신 같은 경우는 효과는 뛰어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있죠. 위험하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병균을 엮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변이가 좀 일어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RNA도 그렇죠. 최근에 나오고 있죠. 맞죠. 예. 그래서 기존에 뭐 사백신과 생백신 쪽보다는 오히려 RNA 기술이나 아니면 네. DNA 관련 백신이 더 유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DNA 백신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 탑이라고 보거든요. 네, 기술력은. 맞아요.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 줄 때 계속 좀 매수의 관점에서 전 보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그리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제약 바이오주를 봤을 때 치료제보다는 또 백신 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었고 여기에 확실히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2가지나 있으니까 네. 확실히 저는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확실히 언택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언택트에 관련된 종목들은 또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효성 ITX는 아시겠죠? 네. 효성 네. ITX 어떻게 설명? 예, 콜센터, 네, 맞아요. 콜센터, 네. 예, 비대면 IT 관련이죠. 솔루션, 네. 네,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콜센터 최근에 많이 사용하실 거잖아요. 출근도 이제 좀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출근을 덜 하시면서 이제 전화로 이제 뭐 댁에서 이제 콜센터 네, 콜을 할수 있게. 영업을 하시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의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니까 이 효성 ITX는 말씀해주신 대로 전 추가 매수 관점도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성 ITX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콜센터 관련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사실 효성 그룹의 또 그 네. 캡티브 마켓도 이것도 또 가져올 수 있는 그거라서 스마트 제가 보기엔 팩토리도 영위를 네, 하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들을 봤었고요.
현재 이제 목표가 달성은 안 했지만 저희가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저희 방송을 보고 매수하셨다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네. 중에서 최고 수익률 상위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 나오네요. 제 사랑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확실히 관점이 갖고 이제 보는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네. 그래서 확실히 1등을 달리고 있는 종목이 NC소프트. 네. 네, 이 근데 종목인데 이때도 제가 뭐 NC소프트는 이때뿐만 아니라 네, 항상 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야기는 했었는데, 근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 이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냥 그때도 제가 100만 원 네, 맞아요. 이야기를 100만 드렸잖아요. 원을 항상 외치시는 3년째 100만 원을 네, 이야기하고 문선희 있는데. 전문가님 100만 원을 항상 외치셨는데 네. 언제나 또 100만 원 목표가를 외쳐서 아직 목표가에 달성을 못했는데요. 네. 현재 수익률이 30.79%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NC소프트는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떨어지면 매수다. 그러니까 제가 NC소프트를 이때 당시도 소개시켜 드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NC소프트는 원래 신작 게임을 많이 내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주 내는 회사가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내는데 이번은 그 3년 동안 계속 신작 출시의 모멘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작 출시의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TL이라는 이제 PC 게임을 만듭니다. 네. 물론 이제 한번 폭망은 했어요. 만들다가 다 아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보고 재미가 없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클로즈 베타도 제가 신청을 해서 해봤거든요. 저도 그때 평가로 너무 재미가 이렇게 나오면 망한다라고 저는 혜진이 이야기했거든요. 형한테 말씀하셨나요? 그랬는데 빠르게 반응하더라고요. 네. 그 300억이나 투자했는데 다 엎었어요. 다시 하거든요. 맞아. 그런 반응들이 빠른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벌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TL 같은 경우도 다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더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올해만 끝은 아니고요.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는 120만 원 수준까지의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물론 기간은 한 2년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본다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요즘에 NC소프트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요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그 NC소프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산업을 분석하듯이, 게임 산업을 분석하듯이 분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얼마나 이 게임, 그러니까 NC소프트의 게임의 이해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뭐 자꾸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게임 페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근데 사실 NC는 리니지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냐 여부가 달라요.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리니지 2 나온다고 할 때, 2M 나온다고 할 때 카니발리제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리니지 2는 전혀 다른 게임이다. 카니발리제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분석하면 안 되고요. 이건 이쪽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좀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걸 감안한다면 NC소프트는 지금 현재 내년까지 감안하면 모멘텀은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한 120만 원까지 노려볼만 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동아기업도 기억나는데. 동아기업도 저희가 이때 동아기업은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2차 전지 소개해 드리면서 2차 전지의 소재들이 이제 전체가 고체화되고 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2차 전지에서 현재 액체, 겔 형태인 게 전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온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액체를 충전하는 액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아기업 같은 경우가 파낙스이텍이라는 그 전해질 업체를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두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그 전해질을 고체화 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산화 시키기 위한 기술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십사라고 전고체 배터리 편에서 동아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할 때 네. 항상 저희가 이제 오전에 원고를 보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급등이 나와서 좀, 네.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도 저희는 이야기했죠. 이거는 그래도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그 급등에서도 잡아도 네. 이렇게 수익이 났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 목표가가 네. 최고가 지금 동아기업이 39,950원 한호가 지금 밑에까지 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목표가 달성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계셔도 30.16%. 사실은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송 끝나고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렇죠. 너무 급등 나왔다. 네, 너무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뭐 살까요? 뭐 이렇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만약에 그래도 그 기업이 괜찮았다라고 해서 조금 과감하게 들어가 보셨어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러면 만약 혹시라도 이 동아기업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홀딩을 한다라고 네,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극대화하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일단 저희가 목표가 제시한 것도 뭐 한호가 차이긴 하지만 아직 못 오긴 못 왔고, 그리고 동아기업이 원래 본업은 뭐 그 마루, 네, 네. 그렇죠. 건자재 그 업체인데요. 이 국내 건자재에서가 아니라 해외 쪽.
좀 모멘텀이 있거든요.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그쪽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에는 그 베트남의 수도 북부, 베트남 북부 쪽으로 해가지고 수도 중심의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그쪽에 건자재가 납품이 될 거니까 전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새로 2차 전지 관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아기업 사도 되나요, 지금? 그거 2차 전지 내 전체 섹터에서 만약에 그 섹터 내에서 왜 동아기업이 당황하시나요? 탑픽인가요? 지금은 아니군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신규 매수는 안 된답니다. 네, 그러기엔 동아기업은 아니죠. 왜 2차 전지 내에서 저희 국내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기업들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 얼마나 많은데요. 뭐 P&E 솔루션이랑 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같은, 네. 그거 사실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 사실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동아기업이 네. 홀딩하고 계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홀딩 신규 매수는 의견이나? 안 된답니다. 네, 여기 네이버도 있네요. 예, 뭐 제가 이제 이것도 뭐 2018년부터 꾸준히 또 사랑했던 정말 그건데 네이버 거의 이건 계속 이제 네버 에버 계속 이제 네버 에버. 네. 네버 에버 네이버 뭐 네이버 이렇게 되는 네버 것 죽지 같은데 않죠. 네. 예, 이런 기업이었는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지금 언택트 제가 그러니까 언택트 이 코로나 전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던 부분이고 이 언택트 관련 산업은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졌을 뿐이지 원래 없던 게 간 게 아니에요. 원래도 성장하고 있었던 건데 성장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그다음 네.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진 거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네이버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와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나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오히려 조정 줄 때 좀 담으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 차트를 제가 이제 더마스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 차트 혹시 엄청 길게 좀 늘려주실 수 있나요? 이전 연도 예, 한 2007년,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 쭉 한번 늘려주시면 이게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6년에 걸친 쉽게 말하면 기간 조정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에 기간이 한번 있었군요. 흐름이 나오면 두 번 정도의 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였죠. 예전에 우리가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할 때는 2000년대 초반에는 다 다음이었어요. 다음이었죠. 네. 매일 또 다 다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매일 딱 주소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나이가 있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한메일.net 이거 쓰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메일은 다 다음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 검색도 다 다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네이버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지식인. 맞아요. 뭐든지 물어보는 지식인. 이 문선생. 네이버, 그러면서 네이버가 지식인이 나오면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면 내 박사라고 하잖아요. 내 선생. 네.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쪽으로 한번 나오면서 검색의 흐름이 다음에서 이쪽으로 네이버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한번 큰 시세를 냈고요. 그리고 나서 금융기기 만나고 조정 주고 그리고는 또 옆으로 좀 기다가 그리고 한번 또 반등 나온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블로그.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음 카페를 중심으로 뭔가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됐다면 이 블로그라는 개인 소위 말하는 홈피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또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로 인한 뭐 광고 수입이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이버가 좀 지금의 네이버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러다가 6년 동안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도 사실 이제 그냥 보는 텍스트 산업에서 유튜브라는 또 이제 이 동영상 영상 쪽으로 바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장성이 없다라고 해서 계속 한 6년 정도 동안 이렇게 횡보를 보이다가 그리고 요즘에 다시 올라오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단 네이버 파이낸스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웹툰,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온라인 쇼핑 매출 1위가 네이버거든요. 네이버 쇼핑이고 그다음에 2위가 쿠팡일 정도로 굉장히 쇼핑 쪽에서도 굉장히 나왔고 그다음에 네이버 페이 이쪽도 나오고 그다음 라인을 통한 해외 투자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한 번에 3차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뭐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이 동아기업은 들고 가지 마시라 했지만 사실 사지 마시라 신규 사지 마시라 했지만 네. 저는 네이버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아, 네. 다만 그럼요. 떨어질 걸 감안해야죠. 네. 떨어질 걸 감안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하시고요. 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흐름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종 목표가를 본다면 저는 한 40만 원 정도 수준까지의 반등은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장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전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정말 그 탑
중에 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네. 플랫폼 기업. 결국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플랫폼은 얘를 거쳐야만 모든 게 행해질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웹툰 보시죠. 네이버를 통해 쇼핑하시죠. 네이버를 통해서 메신저 하시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네이버를 통해서 가능한 시대가 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기세가 좀 더 살아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여전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신규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여기도 또 하나가 있네요. 네이버도 이제 구독 경제를 시작했어요. 아, 맞다. 예, 네이버 네.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한 달에 4,800원을 내면 많은 이제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저는 네이버 플러스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네이버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프라임 같은 이런 구독 경제를 하고 있잖아요. 뭐 유튜브도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쿠팡도 쿠팡 와우 같은 이런 구독 경제를 하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고, 그 시대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기업이라 보기 때문에 네이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구독 경제 시작하는 거 봤는데 이렇게 멤버십 드신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문선희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7공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7공주 중에 2공주가 여기 있네요. 아, 그러네요. 네. 둘째와 막내가 네, 있네요. 그렇네요. 둘째가 막내. 막내가 좀 이쁘고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추천했던 20개 종목 중에 손절가를 제시했던 종목들, 손절가 제시했었으니까 손절 라인에 터치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좋은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한번 그래서 보죠. 그 종목도 저희가 4가지가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2가지가 저희가 그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손절가 라인에 터치했네요. 이 중국 소비재는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앞서도 저희가 얘기 드렸지만 뭐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중국 소비재 관련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거의 안 해가지고 근데 뭐 손실이 났네요. 네, 그 그럼 시진핑 어떻게 할까요? 이거 손절 난 거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끌고 갈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진핑의 방안에 대한 네, 이슈.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꺾였죠. 네, 요즘 오겠어요. 지금 베이징이 다시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렇죠. 사실 중국 소비주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5월달 한정이라고 그랬던 것도 기억나요. 6월달에 맞아요. 올 수 있으니까 네. 5월달 한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6월 초라고 했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은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저는 손절 라인을 잡는 게 맞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더 이 종목을 끌고 갈 필요는 없고요. 재매수도 저는 뭐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그냥 손절로 네, 손절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항상 손절가를 10% 내외로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두 종목은 좀 아쉬워요. 네. 네. 6월 15일 날 시장이 조금 흔들렸을 때 그렇죠. 급락 7% 급락할 때. 네, 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손실이 난 종목이 2가지가 네. 있거든요. 지금은 또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노와 유리스는 진짜 네. 손절가를 너무 저희가 너무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제시를 해드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지금 손실들이 적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시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이 종목은 들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이고요. 네.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또 계속 그 인도 이야기를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이 지니스닥을 통해서 인도와 이제 국경 경제 분쟁이 나오면 결국은 가장 인도에서 수혜해 볼 수 있는 건 이노와이러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노와이러스 충분히 해외 쪽 매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KMW 다음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노와이러스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더 홀딩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테스라는 네, 저는 또 이해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정말 다른 거 다 잘 가는데 네, 테스라는 반도체, 네. 요즘에 잘 안 가더라고요. CIS 쪽은 삼성전자가 계속 투자를 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장비 쪽보다는 부품 소재가 훨씬 더 네.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갈롱은 간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 저는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테스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더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전 테스라 항상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내에서 국내에서 좀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CIS 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기대감도 있는데 제가 항상 그 대만의 TSMC랑 비교해서 네.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대만의 TSMC가 현재 시스템 반도체 1위 이 파운드리 업체인데 거기에 납품되는 대만의 후공정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밸류에 대한 그래서, 매력도가 너무 큰 기업이 테스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좀 지지부진하면 매력도가 더 생겼죠. 맞죠. 네. 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더 생겼기 때문에 테스라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 중에서. 네. 그리고 없나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20개 종목, 저희가 보유했던 종목,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 손실한 종목, 특징된 종목은 꼽아봤네요. 네.
역시 오늘 제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습니다. 이 총결산이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굉장히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언택트, 제약 바이오, 뭐 스마트폰, 2차 전지 이렇게 뭐 7가지 섹터에서 20가지 종목이 탑픽으로 꼽아졌었죠. 이 종목들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탑픽 오브 탑픽 종목 있습니까? 탑 오브 탑이요. 네, 탑 오브 탑 종목을 꼽아볼까요? 한번 일단 저희가 보죠. 20개, 네. 후보군을 한번 보죠. 네. 20개의 종목들 중에서 그럼 생각하는 정말 탑 오브 탑. 저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네. 그 예상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칠공주, 예쁜 공주들 중에 네, 그런가요? 아니면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아까 지금 막 피를 토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그 종목 맞습니다. 저는 네. 네이버. 네이버. 지금 시점이면 NC도 분명히 좋고요. 네. 다 괜찮은데 막 KMW도 약간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네이버를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그러니까 소개해드렸던 탑픽 중에서는 저는 탑 오브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혜진 전문가님 어떻게? 좋은 기업 많네요. 네, 네. 좋은 기업 많고 사실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저는 역시나 KMW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KMW의 M이 그 문서진 M인 거?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네. 몰랐네요. 몰랐던 사실이었네요. 네, KMW 저는 5G의 통신 장비 관련주들은 좋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다, 뭐 느리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오늘 지금 상반기 결산 느낌으로 이제 2달을 정리한 느낌으로 설명해드렸는데 그럼 다음 달부터 이제 7월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실적도 발표, 2분기 실적도 슬슬 기대감이 나올 거고요. 또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G 관련주들은 그래서 하반기 지금은 쪽에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하반기 내년에 네.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 꾹꾹 좀 인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KMW는 그중에 정말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뭐 매크로셀 기지국에 들어가는 뭐 통신 장비, 뭐 필터, 안테나 다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또 매출이 워낙에 또 경조하기 때문에 저는 KMW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계속 기회를 삼으시고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뭐 해외 미국이나 일본은 이거 만드는 회사 없냐라고 하시는데요. 없어요. 없어요. 네, KMW 명확하게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없고요. 우리나라 통신장비 네. 업체들 뛰어나요. 네,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니까 KMW 하고 있는 MMR이라든지 MBF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기술력은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왜 이게 안 되냐면 진입 들어갈 때 대부분 KMW 독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SI를 끼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네. 이런 식으로 끼고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통사들이 속에 납품을 하면 그러니까 삼성이나 노키아나 뭐 ZTE나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네. 결국엔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깐다고 해서 미국의 회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련 그거니까 그거는 노이즈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경 안 쓰셔도 지금부터 됩니다. 이제 5G 통신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부터 다 새로운 산업에 뛰어든다라고 다른 기업들이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 납품하기 위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최소한 3, 4년은 걸리거든요. 네. 그럼 3, 4년 동안에 이미 뭐 5G 다 깔리는데요, 뭐. 그럼 KMW 같은 오늘 뭐 폼페이오도 그랬잖아요. 네. 삼성전자 거 써라. 네. SK 봐라. 네. 삼성전자 거 써라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계속 관심 가지셔야죠. 그래서 저는 KMW를 뽑고요. 문선인 전문가님 네이버. 네. 네, 탑픽을 뽑겠습니다. 네, 탑 오브 탑 살펴봤습니다. 혜진이 스픽은 KMW였고요. 서진이 스픽은 바로 네이버 이렇게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2020년 중간 정리였습니다. 주식학개론 상반기를 총 결산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니까 이제 꼭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이쯤에서 슬슬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죠. 시간 좀 빨리 지나갑니다. 남은 시간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